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최대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특수학교 등 5개 학교에 신속 PCR 검사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소득 국가에 화이자 백신 5억 회 분량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mRNA 백신인 큐어백 출시는 8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3단계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레스토랑과 카페, 헬스장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의 알파 변이보다 60%가량 전파력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일명 뉴스페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창원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째 되는 날 세운 기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1,00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9.6%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최근 60에서 6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되면서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최대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형 상생 방역이 첫 발을 뗍니다. 앞으로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고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획일적인 거리 두기를 개선하자며 서울형 상생 방역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후 여러 논란과 수정,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달 만에 서울형 상생 방역이 첫 발을 뗍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실효성과 방역관리 수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장점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용자 파악이라든지 이용 수요 분산 등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자치구별로 170여 곳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밤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쏠렸던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영업시간 연장의 실익은 크지만 노마스크 위험성과 빈번한 집단 감염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방역 인력과 급식 보조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합니다.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청은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그리고 기숙학교에서 시행하는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함께 운영해 다중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비투가 몰아친 가상화폐 시장에 봄날이 가고 견디기 힘든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계좌인 이른바 벌집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원화시장에 상장한 100여 개 코인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전보다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퀀텀이 68%쯤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14개 코인이 무려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상장 코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54개 코인의 가격이 한 달 사이 50%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한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던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한 달 전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한 미국 등의 긴축 전환 움직임이 폭락을 더 부채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이른바 벌집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실명 계좌 등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위장 계좌 등으로 편법을 동원 중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먹튀 등의 사기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철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달 경제 고통지수는 6.6으로 5월 기준으로 지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이미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민간 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3%에서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이 11.2%포인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5개국 평균이 6.4%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역시 GDP 대비 94.4%에서 111.1%로 16.7%포인트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리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특히 국산 품종의 귀리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귀리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고 귀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 농촌진흥청은 2019년 바로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국산 품종인 대양귀리에 많은데 다른 귀리보다 이 성분이 최고 17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6년까지 전혀 재배하지 않았던 대양귀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 103헥타르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양뿐 아니라 다른 귀리 품종의 국내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귀리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농가 소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양귀리는 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은 영양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수익에서는 약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매에 효과 있는 성분 외에 귀리에 많이 든 성분은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등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두유와 차, 분말형 간편식 등 가공 제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귀리는 밥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이어서 좋은 성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하게 가공 제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귀리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2025년까지 국내 재배 면적을 3,000헥타르까지 늘리고 귀리를 바이오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국내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데요. 언제쯤이면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글쎄요, 정확히 산술적으로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접종되었을 때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난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나 학술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접종을 기준으로 국민의 한 3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상 서서히 이런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보다 큰 폭의 확연한 효과는 보통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 50% 정도가 접종을 받았을 때 나타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면역 형성이 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백신 접종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집단 면역 형성으로 오인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 확산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반기에는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 예상했던 7월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빨리 한 이달 내에는 그 현재 백신 사전 예약률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초의 목표인 1차 접종 이상, 즉 1,300만 명 목표는 무난히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공급된 물량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접종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께서 1,300명 이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 규모도 커지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에도 상당 부분 규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래전부터 상반기 백신 목표를 1,300명으로 잡았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인구의 25%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아마 일정 부분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어떤 일부분의 집단 감염, 그러니까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을 해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예.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고 그리고 2학기부터는 전면 초중고등학교 그 등교 부분이 같이 계획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같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이 2학기부터 9월 달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 물량이 잔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50만 회분 가량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50만 회분 가량이 이제 초과돼서 예약을 받은 건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 LDS 주사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 잔량 주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산술적으로는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백신을 맞는 게 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대상자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별 예약한 인원수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그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떠한 혼란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의료기관별로 남는 플러스 알파 부분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분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선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백신을 예약된 날짜에 못 맞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맞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애초에 부족한 물량보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물량보다 예약자를 많이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밀한 대처가 뒤따라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일단 효능은 차치하고요. 효능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60%대의 비교적 낮은 효능을 보인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접종 받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주에서 12주를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고 2주 후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2회 접종인데 1회 접종 맞고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얀센 백신은 이상 반응의 발생 유무를 떠나서 일단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얀센 백신의 장점을 짚어주셨지만 얀센 백신 상당량의 유효 기간이 6월 2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얀센 백신의 유효 기간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유효 기간이 거의 임박한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성이나 효과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유효기간을 지나지만 않으면 유효성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효기간 자체가 그 기간 내까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를 해서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효기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일단은 해동해서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효기간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인 경우에는 2년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근데 한번 해동을 하게 되면 그 냉장 보관에서 3개월 동안이 유효기간으로 평가를 받는데 예. 일단 냉장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1개월이 채 안 남은 백신을 국내로 보내준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일단 유효성이나 안전성 상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정서상으로 마치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고 처리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네. 감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전성과 효과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이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25% 접종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특히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단체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출근하기 전에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이미 추석에 그
추석 연휴에 항공권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벌써 여름 휴가에 맞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요. 추석 연휴에 맞춘 얼리버드 예약 상품도 속속 내고 있습니다. 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문의 전화 역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사를 대상으로 7월부터 해외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인 14일 이후부터 여행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여행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여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2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장점인데요. 예. 대신 접종을 완료한 뒤 여행을 출발하기 전후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요, 방역 통제가 가능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자가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는 이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의 첫 체결 국가로 유력하게 보이고요. 이와 함께 태국이나 타이완, 괌, 사이판 등도 대상국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나 기준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은 쉽게 말해서 여행사가 여행을 만들어서 주관하고 이 여행사에게 방역의 전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네.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라면 안심 방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방역 전담 관리사 지정 등 방역 계획서를 함께 여행 계획서에서 제출해야 하고요. 예. 또 실제 해외 여행 중에는 관광객에게 방역 교육을 하고 또 체온 측정 등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여행사에게 운영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방역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관리가 용이한 단체 여행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격리 면제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책임을 지는 방역 관리자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 책임들을 지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간 소규모의 어떤 여행보다는 훨씬 더 통제와 관리 그리고 방역적 측면에서의 어떤 유지가 유리하다고. 자, 해외에 나가더라도 방역칙은 당연히 지켜야겠죠. 네. 자, 그리고 여행 말고도 일상 회복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 우선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8인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의 모임에서 인원 제한에 제외가 됩니다. 예. 또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참여 프로그램들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백신 접종자들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2m의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되고요. 마스크 없이도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백신 인센티브 1단계가 적용되면서 요양시설에서도 대면 면회가 이제 허용되잖아요. 네. 이제 정말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빙이 필요할 텐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네. 증명서를 제시를 하거나 전자증명서 앱을 통해서 자신이 백신이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경우는 위변조 우려가 있고요. 또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배지하고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접종자 배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적으로 이 접종 자체를 증명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접종자의 격려와 예우 차원에서 배부할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야외에서 사실 백신 접종자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지를 달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은 물론 본인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는 접종 배지와 함께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신분증에 붙여서 증빙하는 방식이고요. 접종 스티커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티커는 아주 손쉽게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해외여행도 가능해지고 또 인원 제한도 해제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하지만 더 감염이 잘 된다는 변이 바이러스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 해이해지면 곤란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인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관리하고는 있지만 돌발 상황은 사실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돌파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트래블 버블에 해당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럼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또는 고려까지도 좀 돼야지 이 트래블 버블이 국내 변형 유입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대응이 다른 건 보건학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접종 이상 반응 관리와 지원 등도 같이 함께 강화를 해서 백신 접종률을 우선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 만큼 방역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병행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프랑스가 예전의 모습을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는데요. 현지 시간 9일부터 제3단계 봉쇄 완화를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주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달 가까이 휴업 상태였던 이곳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한 여성 손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Oh my gosh, it's like alive again. Basically, that's just that. Back to what we call normal. Although we see some abnormality still, but it's just so great. 파리 시내의 카페들도 실내 영업 재개 첫날부터 손님들로 들어찼습니다. It's really cool.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현지 시간 9일 제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야간 통금 시작 시간은 오후 11시로 늦춰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녹색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뉴질랜드가 103일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제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28일 뉴질랜드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지역사회 무감염 기간으로 최장입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는 지난 2월 28일 뉴질랜드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마지막으로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103일째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이 수용된 격리 검역 시설에서는 감염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90여 개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인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억 회분은 올해 안에,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90여 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이고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전 세계를 위한 백신 전략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ll be able to talk about additional step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o help donate more doses to po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앞서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한국에 제공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포함해 2,500만 회분에 대한 공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백신 제공 계획을 추가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알파보다 전염성이 60%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감염병 학자인 닐 퍼거슨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현지 시간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퍼거슨 교수는 알파 변이 대비 델타 변이의 전파력 측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며 60%가 최선의 추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파 변이가 영국의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왔듯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유행이 몰아닥칠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항공 우주업계의 화두는 뉴스페이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이 뛰어들면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주항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창헌 뉴스페이스 TF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달 탐사 계획 국제 협력체죠.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자,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죠. 그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5월 27일 날 공식 서명하면서 기존 서명국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10번째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72년 아폴로 17호가 달 착륙한 이후로 50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1년 발사체 테스트용 무인 달 탐사선인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23년에 2호, 24년에
그 달 착륙선인 3호까지 포함해서 28년까지 그 달 탐사선 포함한 달 유인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4호에서 7호까지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범국가적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이전에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 계획들하고 달리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례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달 착륙선 탑재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업체랑 이미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 같은 기업은 달기지 통신 장비 구축 분야에,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나 제네럴 모터스 같은 기업은 월면차 개발에, 그리고 에어버스는 오리온 우주선 모듈 개발에 참여하는 등 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그런 선도적인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니 참 의미가 큰데요. 그렇다면 이 아르테미스 약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국내 우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아르테미스 약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은 달을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달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달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 채취가 본격화됐을 때 약정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주 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우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 전환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 개막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향후 민간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우주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형 항법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 한국형 항법 위성 사업은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그리고 항법 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GPS와의 공전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갖춘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항법, 통신, 교통 등 경제, 사회,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항법 시스템 구축이 현재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항법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GPS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지만 한국형 항법 위성은 범지구적인 GPS와 호환도 되지만 한반도 인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GPS 신호 송출하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객기 이착륙하고 비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GPS 신호보다 훨씬 정밀한 수준의 보정된 GPS 신호 서비스 송출 서비스도 가능하고 선박의 조난 신호를 받아 위성에서 해경에 전송하고 해경의 출동 상황도 조난자에게 전송 가능한 그런 탐색 구조 서비스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형 항법위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지금까지 정부 위성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산화를 추진한 한 약 80%가량을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위성 사업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사업을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총괄 주관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우주공간으로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법위성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국산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존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 환경위성으로 개발되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천리안 EA, EBO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우주 개발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바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는 건데요. 미사일 지침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 1979년에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제정된 이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격적인 완전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우주 발사체 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서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받던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제약 사항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일거에 해소됨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기술 교류가 기대되며 특히 우주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여 대한민국이 미래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길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네.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고요. 네. 예.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하고 액체 연료 기반의 민간용 우주 발사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현무 시리즈로 대변되는 선진 수준의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 능력과 한국형 발사체로 대변되는 액체 연료 중형 우주 발사체 개발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는 운영 용이성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비용으로 군용 탄도미사일이나 소형 발사체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액체 연료는 운송이나 정밀 제어 능력 그리고 재시동 용이성 등으로 중대형 민간 우주 발사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로 인해 고체 발사체와 액체 발사체 각 방식의 장점을 모아서 혼합형 우주 발사체 형체로 대형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적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이 한 번에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우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 유망 신개념 우주 산업으로 대두되는 궤도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궤도상 서비스, 우주 자원 채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우주 발사체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서 관련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미래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 기술 능력 육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형 발사체 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 TF장님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다양한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파생사업 개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위성 개발부터 조립, 시험, 발사, 운용 및 활용 서비스까지 우주사업에서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함과 동시에 카이가 개발한 항공기 수출하고 연계해서 위성을 패키지화해서 수출을 추진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한 카이는 우주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기업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17년에 발사체 제작 전용 공장을 설립을 완료해서 오늘 10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 1단 연료 탱크 및 산화제 탱크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의 지속적인 위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의 설계, 제작, 조립, 시험을 통합해서 원사이트,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우주센터를 작년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네. 이를 활용해서 22년 이후 예정된 한국형 항법위성이라든지 다목적 실용위성 8호, 그리고 발사체 고도화 사업, 그리고 초소형 위성 사업 등 민간 주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네. 아르테미스 약정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사실 이게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탐구의 대상을 넘어 이제는 달이 개발의 예. 영역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이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가 먼저 쓸 것인지 이런 어떤 약정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의 지구 영역을 넘어서는 우주에 대해선 공영제다라는 합의도 아직 없고요. 예.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같이 발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해 준다, 이런 식의 협정 내용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 발걸음이 내딛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우주 개발 약속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주 산업은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미래 세대의 꿈을 심어주는 분야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창헌 뉴스페이스 TF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운송과 방제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무인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플랫폼 위에 원하는 용도로 작업대를 교체해가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은 전원 공급 없이 자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으며 가파른 경사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팜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 손상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유방암이나 림프종 등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를 사용할 때 심장 손상이 유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심장 손상을 줄이면서도 항암 효과를 지닌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침 치료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지연 박사 연구팀은 우울증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 치료를 받은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개방된 공간에서의 총 이동 거리가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슬을 땅에 파묻는 행동 습성 반응도 76% 늘었고 우울증과 관련 있는 각종 염증 인자가 감소했다며 우울증이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파킨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국립대만대 연구팀은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41%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분비 세포가 소실되면서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두 질환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극에서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이 집단 서식지를 벗어나 남극 도둑갈매기의 둥지를 습격하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아델리 펭귄들이 남극 도둑갈매기 둥지 3곳을 공격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극 도둑갈매기가 아델리 펭귄의 알과 새끼를 사냥하는 모습은 흔히 목격되지만 아델리 펭귄이 남극 도둑갈매기 둥지를 공격하는 일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연구팀은 호기심이 많고 호전적으로 알려진 아델리 펭귄 무리가 우발적인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접종 시작 105일 만에 누적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방역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